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4만 126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5937명, 완치 583만 6310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0명 이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공중보건학과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연구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국민 99.2%에서 항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진행한 항체 전수 조사에서는 88.6%의 항체가 조사되었습니다. 항체 수치 또한 직전 조사 때보다 급격히 늘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평균 약 500에서 600의 항체가 생성되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약 7,000에서 8,000의 항체 수치가 계측되어 11에서 16배 늘었습니다. 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코로나에 재감염될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라마단 연휴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시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감염자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어도 유전자 형질이 다른 변이가 출현한다면 돌파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유지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착비자 제공 국가를 34개국으로 늘렸으며 무료 비자로 입국하는 국가도 9개국도 재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 감염이 진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결정입니다. 무료 비자는 아세안에 가입된 9개 국가에게 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는 34개 국가에 제공하는 도착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50만 루피아를 지불해야 하며 여권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왕복 티켓이 필요하며 30일 거주가 가능하고 1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코로나 치료가 가능한 보험 소유권 증명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민교통국장은 관광객과 관광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이민규칙과 코로나 방역 규칙을 준수해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호텔 및 숙소 관리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체류 중 보건 규칙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국장은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아과 의사협회에서는 이번 드발한 연휴를 통해 어린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접종이 늦게 시작하여 미완료자들이 많으며 마스크를 헐렁하게 쓰거나 아예 벗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장기간 붐비는 대중교통, 셔틀 차량에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다고 소아과 의사협회는 평가하였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졌던 작년 7월에는 매일 10에서 20명의 인도네시아 어린이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 손상과 뇌 염증으로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회복된 어린이 중에도 약 25%는 인지장애, 혼란, 식욕장애 등 장기간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집단 귀가가 시작되는 느바란 연휴 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PCR 또는 자가진단 항원검사를 진행하여 코로나 감염을 감시해야 하며 연휴 기간에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또다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하위 변이는 BA.2.12에서 BA.2.121로 지명되었습니다. 해당 새로운 변이로 인해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례가 다시 급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보건과 교수는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의 항체를 무력화하여 돌파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감염되는 사례 중 80.6%가 오미크론 하위종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새로운 하위 변이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뉴욕주 보건부는 여전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참석하면 G20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 실무자들을 방문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 관리들이 참석할 경우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린드라당 소속 마틴 누타바라트 위원은 G20 회의를 내년으로 미루자고 하였고 민주당 소속 리즈키 위원은 오히려 글로벌 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자고 하였으며 국방부 소속 코니나 하군딘이 바크리 옵서버와 하원 위원회 위원 무하마드 파르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대신하여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 맞먹는 신균형 질서를 맞춰야 할 때라고 의견들을 밝혔습니다. 이에 투자조정부 장관은 G20회의는 정치 포럼이 아닌 경제 포럼임을 재확인시키며 의원들의 여러 안건에 대응하였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무부 장관은 G20회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불참 의사를 밝힌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순방을 밝혔습니다. 장관은 G22장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 관점을 회원국들에 전달하여 포괄적인 시각을 얻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순방 활동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하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20회의 관찰자이며 하원위원회의 위원은 외무부 장관의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발리에서 열리는 G20회의 동안 전쟁 중인 두 나라가 휴전할 수 있도록 외무부 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그랑 펠리타 하라판 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외무부 장관의 순방이든 대통령의 순방이든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 범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설득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선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하더라도 예정대로 G20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덜 피해를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석탄 기업인 아다로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새로운 공급원을 찾고 있는 유럽 바이어들에게 약 30만 톤의 석탄 판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다로의 최고 재무관리자는 유럽의 바이어들에게 유럽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의 주시장은 아시아이며 우리는 장기 계약을 맺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다로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이며 아다로는 여전히 우선순위를 아시아 시장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8월 중순부터 러시아 석탄 수입은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7천만 톤의 석탄 물량을 대처할 수입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바이어들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 러시아가 아닌 주요 석탄 수출국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석탄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았습니다. 아다로는 높은 가격에 힘입어 이번 3월에 기록적인 최고 수출량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다로는 생산 계획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올해 초 우천으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원료 공급부터 배터리 생산,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 투자 규모는 90억 달러에 달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나머지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화유로 구성된 LG컨소시엄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기업 안탑 배터리 투자회사 IBC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컨소시엄은 이번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광물 채굴, 재련 정제, 전구체 양극재 생산, 배터리 생산까지 전기차 배터리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의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맡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광물 수급은 LX인터내셔널이, 배터리 원료인 전구체 양극재 생산은 LG화학 포스코 화유가, 배터리 생산은 LG에너지솔루션이 맞는 시기에 협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니켈, 리튬 등 배터리의 주요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수억 톤의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전망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오늘 체결한 기본 협약은 인도네시아에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웹툰이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카오 웹툰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웹툰을 2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인도네시아에서 카카오 페이지로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리브랜딩을 마무리하고 카카오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태국과 대만에서 시장 1위를 지키고 인도네시아에서 카카오 페이지를 카카오 웹툰으로 리브랜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 웹툰을 통해 인도네시아 독자들에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IPX로 불리는 기술을 이용해 3D 동영상 썸네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닫을 때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AI를 통해 큐레이션 서비스인 유니버스 서클도 탑재해 자주 소비하는 유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등 유저 친화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카카오는 6월, 7일, 9일 각각 태국과 대만에서도 카카오 웹툰을 오픈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영어권, 스페인어권, 프랑스와 독일에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웹툰은 다음 웹툰 시절까지 포함하여 약 1000명의 작가와 1300여 편의 독창적인 한국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첫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브랜드 영상은 센트비가 지난달 말 공개한 새로운 CI, 주력 사업인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슬로건, 심플러, 스마터, 베터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 각국 화폐를 오마주해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강조했으며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센트비 대표는 리브랜딩 발표에 이어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는 첫 활동으로 브랜드 영상을 선보이게 됐다며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센트비의 차별화된 강점들이 잘 표현된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더 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센트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센트비는 2015년 설립된 후 이듬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50여 개 국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빠른 해외 송금을 표방하며 2022년 3월 기준 누적 송금 240만 건, 송금액 2조 9천억 원, 고객 수수료 절감액 1,598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외환 관리 시스템 AHS를 보유, 환해증을 통해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해 고객들에게 보다 낮은 수수료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보적인 FX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의 50m 상공에서 공중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등장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라운지 인 더 스카이는 시범 운영 후 지난달 3월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들은 좌석이 각각 4개씩 마련된 원형 테이블 8개, 총 32명이 앉아 크레인을 들려 50m 상공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크레인은 총 30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라운지 인 더 스카이는 2006년 벨기에에서 처음 오픈된 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자카르타가 세 번째 오픈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앉아 상공에 올라가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기까지 1시간이 걸려서 손님들은 사전에 화장실에 다녀와야 합니다. 또한 키 145cm 이상, 몸무게 150kg 이하, 17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한 해당 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식당은 오후 5시 50분, 오후 7시 20분, 오후 8시 50분 하루 3차례 이용 가능합니다. 식사 가격은 3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패키지는 1인당 160만 루피아, 비즈니스 패키지는 1인당 220만 루피아, 1등석 패키지는 1인당 370만 루피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어 화제가 된 해당 식당은 오픈 몇 달 전부터 빠르게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라마단이 시작된 이번 달 저녁 시간대 예약은 모두 마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약은 라운지 인 더 스카이 인도네시아 검색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